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파혼을 하고 솔로가 된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요즘 인증샷 많이들 찍잖아요. 특별한 순간을 남기고픈 마음은 잘 알지만 그래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연애를 하는 내내 그놈의 얼어 죽을 인증샷 때문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얘랑은 소위 말하는 관종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라인이나 SNS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죠. 병원장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도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니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인데도 늘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그런 예랑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었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정도 단점이야 이해 못할 일이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남자 옆에서 지내다 보니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도 나온 마당에 결혼을 엎을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최면을 걸듯 살다 보면 나아질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뜻밖의 인물을 만나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룬 게 바로 파혼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이 두 분 손으로 가정을 일구신 분들이세요. 번듯한 학벌도 없고 이렇다 할 재주도 없어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는 모르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리 너그럽지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 역시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셨어요. 다니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퇴직금은커녕 월급도 못 받고 나가기도 하셨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을 모아온 돈을 사기당해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날 이때까지 당신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부잣집에 시집가서 부족한 거 없이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돈 있는 집안에서 저처럼 없이 살아온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하겠어요? 그건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형편상 여러분의 휴학 끝에 26살에야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직한 지 2달쯤 됐을 때 친구 결혼식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 대단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취직을 못했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결혼식이었죠. 그렇게 가게 된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얘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얘랑은 친구 신랑 친구로 명문대 출신의 세무사였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재력도 갖춘 사람이라 그런지 옷과 구두도 다 명품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자리에 참석한 여자들이 다들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했죠. 딱 한 사람, 저만 빼고요. 솔직히 저는 이 남자랑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관심을 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휴일엔 뭘 하며 지내는지 등등. 마치 관심 있는 이성에게 작업을 거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그 자리엔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이 수두룩했는데 하필 나한테 이러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뒤풀이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친구한테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요. 그리고 2주쯤 지난 어느 날 결혼을 한 친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뜸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됐어.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개팅은 무슨. 나 학자금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적금도 들어야 해서 남자 만날 시간도 돈도 없다. 그러자 친구가 들뜬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라는 거야. 이 남자 엄청 능력남이거든.
병원장 아들의 본인도 억대 연봉 받는 세무사야.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형제가 없어서 나중에 아버지 병원도 물려받게 된다더라. 너 이 남자랑 잘 되면 완전 인생 역전하는 거라고. 야, 그렇게 잘난 남자가 뭐 볼 게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겠냐?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소개팅 그 남자가 널 콕 찍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서 주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빼지 말고 한번 만나봐.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깨도 되잖아. 그 말을 들으니 그간의 제 연애사가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쥐뿔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 평생 돈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외모는 그와는 반대로 귀하게 자란 부잣집 고명딸처럼 생겼거든요. 그런 외모만 보고 달려들었던 남자들은 지질이 궁상인 제 형편을 눈치채고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맛있는 밥 한 끼 얻어먹는다 생각하고 소개팅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엄청 비싼 이태리 레스토랑이라서 좀 찔리기는 하더라고요. 평소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먹나 궁금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자리를 안내받아 갔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결혼식 뒤풀이 때 제게 말을 걸던 그 남자였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지만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도 남자는 멋지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제 앞에 앉은 남자를 쳐다볼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였거든요. 거기다 매너는 또 어찌나 좋은지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처럼 주문도 매끄럽게 하고 와인을 고를 때도 전문가처럼 말하는 게 저와는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이 소개팅은 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사귈래요? 네? 우리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어떻게 고작 두 번밖에 안 보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작 두 번 밖에라뇨. 두 번이나 본 거죠. 사람이 반하는 데는 두 번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수정 씨가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요. 두 번째 만남에 나를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남자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솔직히 저는 한순간도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끌린 적이 없어요. 잘생기고 스타일 좋고 능력자에 집안도 잘 산다는 건 누가 봐도 배우자로서 매력적인 조건이었지만 사람 자체에 끌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꽤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대시하면 제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괜히 공짜밥 얻어먹으러 나왔다가 상황만 곤란해진 것 같아서 밥을 먹는 내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헤어진 이후에도 이 남자가 자꾸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은 챙겨왔냐? 등등. 마치 저랑 사귀는 사이처럼 다정한 문자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거절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약속 시간을 30분쯤 앞두고 일전에 결혼한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대박! 기훈 씨가 넣어주려고 샤넬 클러치백 샀나 봐. 완전 부러운 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방금 기훈 씨 별스타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해시태그 내용 보니까 너한테 주려고 샤넬 클러치백 산 것 같더라고. 아 진짜 나 그거 받을 일 없어. 안 만나겠다고 벌써 소개팅 자리에서 말했다고.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별스타에 올리냐?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웃기는 건 너야. 야, 이 잘난 남자가 너한테 이렇게 몸달아는데 그냥 받아줘. 튕기긴 뭘 튕겨? 남들은 못 잡아서 안 다린 남자를. 암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클러치백은 받고 끝내라. 저보다 더 들뜬 친구는 어지간하면 만나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테이블 위에 놓인 샤넬 쇼핑백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그 백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기랑 사귈 생각이 없다는 여자한테 이런 선물을 턱턱 사줄 수 있는 남자라면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걸 사줄까 싶은 게 친구 말대로 그냥 못 이기는 척 사귈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비싼 백을 받으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걸 선물해야 할 텐데 문제는 저한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피하지만 솔직히 말하고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집은 아직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결혼도 내 손으로 벌어서 해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 등록금 버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느라 이제야 취직을 하게 됐다. 결혼을 한다 해도 빨라야 7, 8년 뒤일 거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나 돈 때문에 그쪽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날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수정 씨만 주변 사람들 테이블에 세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다들 괜찮은 남자 없나 신경 쓰느라 테이블에 포크 놓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난 돈 때문에 수정 씨한테 반한 게 아니라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번 만나봐요.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다들 제 외모만 보고 다가왔다가 집안 형편을 보고는 떨어져 나갔는데 이 남자는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하지만 막상 사귀기로 했지만 남자가 사온 클러치백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남자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얘랑은 내가 그 백을 거절했음에도 별스타에 올린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을 비롯해 얘랑의 지인들은 내가 그 백을 선물 받은 걸로 알고 있었죠. 저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얘랑은 매번 제게 선물을 하기 전에 별스타의 해시태그를 비롯해 사진부터 올렸는데 그걸 본 지인들은 그 선물을 제가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정작 제가 받은 선물은 몇 개 안 되는데도 말이죠. 별스타 인증샷에 대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밥 한 번 쉽게 먹은 적이 없어요. 수정아, 잠깐만 사진 먼저 찍고. 주문한 메뉴가 하나 나올 때마다 휴대폰부터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대는데 자신이 원하는 컷이 나오기 전까지는 젓가락도 못 대게 했어요. 그러니 매번 데이트 때마다 다 식어 빠진 음식을 먹게 되곤 했죠. 그래도 그때는 이런 얘랑 때문에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죠. 친구들이 당시 얘랑의 별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저를 무척 부러워했거든요. 야, 진짜 부럽다. 나 저기서 브런치 먹는 게 소원이잖아. 내 남친은 그 돈 주고 거길 왜 가냐고 절대 싫다는 거야. 근데 네 남친은 사진까지 찍어주고 완전 부러워. 인증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왜 저리 유난일까 피곤했는데 막상 그 사진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게 되니 괜히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게다가 인증샷을 하도 찍어서 그런가 얘랑은 셀카를 비롯해 사진 찍는 기술이 훌륭했어요. 그러니 제 사진을 찍어줄 때도 다리 길고 굴곡도 잘 살게 멋지게 찍어주곤 했죠. 마치 연예인 프로필 사진 찍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돈 많고 인증샷 잘 찍는 남자랑 만나는 사이 저도 얘랑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갔어요. 얘랑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잘 챙겼는데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값비싼 선물도 턱턱 해주곤 했어요. 딸 덕분에 예비 사위한테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된 부모님은 주변에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절대 얘랑을 놓치면 안 된다고 신싱 당부를 할 정도였죠. 우리 집 사정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네 짝인 게 분명해. 그러니까 간혹 서운한 게 있더라도 티내지 말고 정서방한테 잘해. 네 인생에 이런 귀인이 또 어디 있겠니? 결혼만 하면 네 인생도 펴는 거니까 그쪽 집에도 잘하고.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니 우리 김장할 때 좀 더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네.
엄마, 우리 아직 결혼 확정된 것도 아니야.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그러다 헤어지면 그때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래? 이거사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헤어지긴 왜 헤어져? 정 안 되면 결혼 전에 애를 가져서라도 정서방 꼭 잡아야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애를 빌미로 재민 씨 발목이라도 잡으란 소리야? 엄마는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이 결혼 바라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가끔 보면 너무 과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내가 오죽하면 이러니? 네 아빠 만나 살면서 하도 돈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래서 이러는 거잖아. 살아보면 그놈이 다 그놈이다. 그저 나 힘들지 않게 돈 잘 벌어다 주는 놈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정서방 꽉 붙들 생각이나 해. 특히 엄마는 제 결혼에 사활을 건 사람처럼 예랑을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아빠도 아빠대로 돈 많은 사윗감이 혹여 딴 여자한테 눈이 돌아갈까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이거사, 너도 딴 애들처럼 남자 앞에서 애교도 좀 떨고 아양도 떨고 그래. 남자는 자고로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사는 법이니까. 그러다 정서방이 딴 여자한테 눈 돌아가면 그땐 어쩔 거야. 괜히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남들이 보면 얘랑이 내 부모님 자식이고 제가 주워온 딸인 줄 알 정도로 부모님의 예비 사위 사랑은 대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어서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CCTV도 없는 지역이라서 범행 차량을 잡을 길이 없어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런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랑이 자기가 돈 낼 테니 엄마를 1인실에 모시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얼굴에 화색을 띠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난생 처음 1인실에 입원하게 된 엄마는 아픈 것도 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때였어요.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온 예랑이 대뜸 휴대폰을 꺼내들지 뭐예요. 그리고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옆으로 가서 인증샷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에는 엄마 손과 예랑의 슬픈 표정만 담겨 있었죠. 몇 장을 연달아 찍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창가에 드리워진 블라인드를 걷어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인증샷을 찍어댔죠. 수십 장을 찍은 뒤에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렇게 인증샷을 끝낸 예랑은 엄마 상태도 물어보지 않은 채 제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만 가보겠다며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바로 옆에 계신 내 부모님한테 인사도 않고 가다니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멍하게 문가만 보시더라고요. 보다 못해 제가 예랑을 뒤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방금 나갔으니 엘리베이터 앞에 있겠다 싶어서 그리로 가는데 어디선가 예랑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금 1인실에 입원한 오정숙 환자 가족인데요. 혹시 다인실로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한데 왜 그러시죠? 1인실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리로 해드린 건데요. 아, 어머님이 아무래도 부담되신다고 싫다시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바로 병실 좀 바꿔주세요. 간호사는 살짝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알았다고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러자 예랑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예랑의 별스타 알림이 울렸어요. 바빠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도 못하고 간다는 사람이 그 사이 별스타에 문병 인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해시태그를 주렁주렁 달아가며 예비 장모를 위해 자기 돈으로 1인실에 입원시켜드렸다는 내용과 함께요. 그러자 사진 밑으로 사람들의 댓글이 붙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위 없다는 둥. 신부는 전생에 나라를 몇 개나 구했길래 이런 남자를 만났냐는 둥.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모 사랑은 사위라는 둥. 예랑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었죠. 그걸 보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어요. 인증샷만 찍고 바로 병실 바꿔달라고 했던 사람이 별스타인 그런 말을 싹 빼고 올리다니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별스타 확인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얘랑은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날 엄마는 바로 다인실로 병실로 옮겼고, 병실을 옮기게 된 이유가 예비사위의 요청에 의한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렴 자기 입으로 1인실 달라고 해놓곤 다인실로 옮겨달라고 했겠니?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나저나 뺑소니범도 못 잡았는데 병원비는 어쩐다니? 네가 결혼만 서둘러 했어도 이럴 때 부자 사위 덕 좀 보는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처지에 장모 병원비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거지야? 왜 남한테 구걸할 생각부터 해?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내 엄마지만 이럴 땐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얘랑의 치사한 행동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의 비굴한 모습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어간다는 거였죠. 아버지께서 널 보고 싶어 하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전에 인사부터 드리자. 결혼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는 건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아직 얘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조건도 좋고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저는 얘랑에 대해 조금 더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행복을 가장한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 의구심이 더욱 강해진 건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부터였어요. 아버님은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원장님이셨는데 병원 입구부터 각종 미인대의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잔뜩 붙어있더라고요. TV 출연을 하셨던 인증사진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병원 로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외국인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이쪽 계통에선 꽤 이름 있는 병원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명하시거든. 자기도 나이 들면 보톡스나 리프팅 같은 건 아버지가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들어가자.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잠깐 짬내서 뵈러 온 거거든. 얘랑을 따라 원장실에 들어가 보니 나이에 비해 꽤 젊고 깔끔한 분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는데도 아직 일이 덜 끝나셨는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얘랑은 그런 모습이 익숙한지 브리핑을 하듯이 희망하는 결혼 규모를 술술 읊어갔어요. 5분 가까이까지 얘랑이 떠들었을까요? 그제야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마치 생선가게에 생선을 사러 온 사람처럼 상태는 싱싱한지 상처난 곳은 없는지를 살피는 듯한 기분 나쁜 시선이었어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고는 나쁘지는 않네. 딱 이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조금 다듬기만 하면 옆에 세워두기 나쁘지 않겠어. 결혼은 방학 시즌 피해서 알아서 정해라. 신혼은 판교에 사둔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부모님은 저를 보며 말끝을 흐리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걸로 하자. 결혼식은 우리 쪽 하객만 부르면 되고. 너 말수는 적은 편이니? 가급적 쓸데없는 말은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봐라.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예비 시아버지와의 대면은 끝이 났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 같은 상투적인 질문을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걸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구매 결정을 확인받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얘랑은 당연하다는 듯 표정의 변화도 없더군요. 기훈씨, 우리 지금 결혼 허락받은 거 맞아?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 허락을 받은 게 아니면 뭐겠어. 일단 결혼식은 내가 업무 일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건 이번 주 내로 결정해서 알려줄게.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는 네가 말씀드려. 혹시라도 결혼식 당일에 식장 근처에 계시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낭패니까 가까운 동남아라도 여행을 보내드리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에 왜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야 돼? 야, 너 우리 아버지 말씀 못 들었니? 친정 부모는 미국에 사는 걸로 하자시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 말씀은 우리 집이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한 수준이니까 미국에 거주 중인 걸로 하고 딸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한마디로 제 껍데기만 필요할 뿐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다는 의미였죠. 말도 안 돼. 딸 결혼식에 부모님을 참석도 못하게 하는 결혼이 어딨어? 아무리 우리 집의 기훈 씨네에 비해 기울어진다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겉보다 기훈 씨는 날 사랑하기는 해?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자 얘랑은 황당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제정신이냐?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데 누가 사랑을 따져. 결혼은 상호 간의 협상이고 계약이야. 서로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딜을 하는 거라고. 너희 집에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위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는 말 잘 듣고 내 옆에 세워두기 반반한 며느리감을 원하시니까 이 결혼이 성립된 거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재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 딸들은 다루기가 힘들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케이스였거든. 아버지한테 벗어나려고 온갖 소동을 다 버리다가 결혼 1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만큼은 다루기 쉬운 여자를 얻길 바라셨고 돈이라면 우리 집에도 차고 넘치게 있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 눈엔 난 그저 휘두르기 쉬운 인형처럼 보이는 거야? 너 진짜 사람 귀찮게 할래?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쪽에서 할 테니까 너희 집에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란 거야? 그럼 네가 바라는 결혼은 뭔데? 니네 부모님 보면 돈 많은 사위 놓칠까봐 전전긍긍이던데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막말로 애초에 내가 널 왜 골랐겠냐? 그날 뒤풀이 자리에 싸구려백 들고 온 사람은 너 하나였어. 그런데도 외모는 제일 돈 있는 집 딸내미처럼 보이길래 널 택한 거라고. 포장지만 바꿔주면 곁에 두기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그게 네가 선택된 이유라고. 설마 했는데 예랑을 통해 확인 사살을 당하자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예랑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말 내내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께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 모두 불같이 화를 내시며 결혼은 절대 못 무른다고 소리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결혼 조건을 말씀드렸더니 꽤 놀라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한다면 따를 수밖에. 딸 자식을 부잣집에 시집 보낼 수 있다면 해외여행이 아니라 지옥여행이라도 가라면 가야지. 그래, 나도 네 아빠랑 같은 생각이다. 혼수나 예단에 대해선 별 말씀 없으셨고? 엄마, 이런 조건을 듣고도 결혼을 하란 소리야? 엄마랑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이런 대접을 받아가며 꼭 그 집에 날 시집 보내야겠냐고. 난 기훈 씨랑 기훈 씨 아버지도 이상하지만 엄마 아빠는 더 이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난한 부모가 창피했던 적은 없었지만 오늘처럼 돈 앞에 비굴한 내 부모는 정말이지 너무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선에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한 친구한테 연락해 만나자고 했죠. 그간 있었던 일과 예랑의 별스타에 올려진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는 기가 막혔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실은 우리 그이한테 기훈 씨 연애사를 듣고는 내심 네 걱정을 했었어.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하고 헤어질 때 하나같이 좋게 끝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이전 여자친구들 중에 소송 전까지 갔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네가 원한다면 그 여자들 연락처 정도는 구해줄 수 있어. 다들 우리 그이랑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들이니까. 친구의 도움으로 예랑의 전 여친들 연락처를 얻게 된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 예랑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죽었다던 예랑의 모친은 경기도 어디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과 사귀던 여자친구와 혼담이 오가자 성형수술을 권했다는 사실도요. 예랑의 아버지는 여자를 자신을 돋보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인지 며느리감 외모에도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옆에 세우기에 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성형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게 만들기도 했고요. 제가 찾아낸 피해자만 3명이나 됐어요. 그들한테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저는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가만히 있었다가는 제가 먼저 얘랑한테 소송을 당할 처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소송을 위한 정보를 모아가던 어느 날 얘랑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팸플릿을 들고 저희 부모님께 결혼식 전에 여행을 떠나라고 말하러 온 거였죠.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상황인데도 저희 부모님은 예비사위 앞에서 애써 웃음까지 지어 보이시며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장인장모 취급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뭐가 고맙냐고. 엄마 아빠는 배알도 없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비굴할 수가 있냐고. 예, 너 지금 청서방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너만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고 살 수 있다면 그깟 결혼식 안 가도 상관없어. 당신도 그렇죠? 그럼 우리 딸이 잘 된다는데 부모가 돼서 못할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 너도 정서방한테 잘해라. 우리 형편에 이런 혼사나 가당키나 하겠니? 이복의 정서방, 우리 애 좀 잘 부탁하네.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만 해온 애야. 능력 있는 남편 그늘 아래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게나. 당연하죠. 그러려고 하는 결혼인데요. 수정아, 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파혼하자는 말에 죽일 듯 달려들며 소송부터 들먹이던 놈이 아주 웃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너만큼은 절대 못 믿어. 네가 그동안 별스타에 올린 사진이랑 해시태그만 봐도 네가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널 믿겠니? 너도 네 자신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별스타에 행복한 척, 착한 척, 고상한 척, 거짓 인증샷만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 네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정신 차려. 별스타에 올려진 네 모습은 진짜 너 아니야. 그리고 난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더는 나 찾아오지 마. 난 너처럼 가면 쓰고 살 생각도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아, 파혼하면 소송 걸겠다고 그랬지? 그래, 어디 해봐. 대신 나도 가만히 당해주지는 않을 거야. 알아보니 네 전적이 대단하더라. 너랑 사귀다가 인생 망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내가 너를 상대로 소송 건다니까 다들 법정에서 증언해주겠다고 난리더라. 얼마나 네가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알만하겠지?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네가 법정 싸움에 대해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대형 로펌에 의뢰하는 순간 너 같은 건 찍소리도 못하고 깨지게 돼 있어. 뭘 알고 까불어야지.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 구할 돈은 마련하겠냐? 네 부모를 봐. 돈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인간들이잖아. 그런데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적어도 네 부모는 자기들 주제는 파악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없는 것들은 이렇게 고개라도 잘 숙여야 돈줄 진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는 거라는 걸. 넌 왜 모를까? 참 안 됐네. 얘랑은 본색을 드러내며 미친놈처럼 날뛰었어요. 그래, 아는 거 많아서 좋겠다. 근데 너 이거는 아니? 가진 놈이랑 아무것도 못 가진 놈이 싸우면 누가 더 많이 잃게 될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집이야. 반면에 너희 집은 상황이 다르지 않니? 네 아버지 병원, 그간 너랑 네 아빠가 벌인 소문에도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준 파일들 내가 인터넷에 푸는 순간 너도 네 아버지도 사회에서 매장되는 건 시간 문제야. 정신병원에서 10수년간 강제 입원돼 있는 니네 엄마 신상까지 밝혀지는 순간 너희 부자는 완전히 끝장이라고. 네가 했던 것처럼 나도 별스타 개설해서 네 추악한 사생활 한번 까발려줄까?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네 옆에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 정도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도 네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 말에 얘랑은 찍소리도 못한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합의 파혼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위자료도 챙겨주겠다며 선심을 쓰더군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위자료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받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얘랑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예랑이 별스타에 이전 여친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예랑이 벌인 추악한 짓거리들이 하나둘 까발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올린 거짓 인증샷도 하나둘 폭로되고 만 거예요. 덕분에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었어요. 소송 역시 법정 싸움 갈 것도 없이 변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소송 합의를 보게 되었죠. 제가 받게 된 합의금은 일전에 예랑의 아버지가 제시했던 위자료보다 0이 하나가 더 붙는 선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모든 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시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받은 배신감과 창피함 때문에 도저히 한 집에서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난한 부모는 창피하지 않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부모는 참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부모가 돈 때문에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남의 힘이 아닌 제 스스로의 힘으로요. 당장은 불가능해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의 제 삶 더 당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